안녕하십니까. 세상의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윤석열 세대다 이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집값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막 계속 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오를 것 같다. 지금 사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어떻습니까? 집값이 시장. 집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집값이 서울 집값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지금 마이너스라고 보니까 이게 미분양 시장이 굉장히 높고요. 네. 매매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0%를 넘어가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가고요. 지방 하락세를 보더라도 가격 지수가 조금씩 오르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매매가 실제로는 이제 이게 매매 건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건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6천 건에서 8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값이 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뭐 집 사겠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집값이 폭락하고 뭐 중공업 미분양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집값이 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인데요. 그러면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 네. 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집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택 투자를 융자를 못 받아요. 자금 융자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끼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실소유자는 그걸 끼지 않고 주택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잖아요. 네,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살 집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막 엄청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요. 무려 2조 원의 담보대출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수요자,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엄청나게 지금 집을 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럼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수요자.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자가 지금 사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아니고.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실수요자가 왜 지금 집을 사는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있으면 더 오를 거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금리도 마찬가지고 모두 금리를 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 내린다 하고 있어. 지금은 높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그 금리가 낮아져? 그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낮아질 거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앉아서 돈 버는 건데. 지금 고금리인데 고금리인데 금리가 떨어져? 그럼 이자율도 떨어지는데 지금이 마지막이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거 안 타면 이제 나는 집을 살 수가 없어.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15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출 상품이요. 저렴한 게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집 사라? 은행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장려하는 겁니까? 사실은 집값 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뒤쪽으로는 대출을 서민 너무 어려우니까 니네 대출 적정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행들은 두 가지 사인을 막 받는 거죠. 그런데 은행들도
대출 많이 해주면 돈 많이 벌겠네. 원래 은행들이 예대 마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저리 대출을 막 해줘요. 그게 이제 세 번째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현업. 경제, 뭐 한국 경제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데서 이거 마지막 기회야. 니네 못 사면 이번엔 영원히 못 사. 내년 되면 집값 빡빡 올라갈 거고 이게 제일 마지막 바닥 친 거야. 지금 사. 이렇게 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거죠. 집값이. 예. 자, 이렇게 집값이 팍팍팍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믿고 이런 이제 부추김 때문에 그렇다 쳐도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산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정답부터 말하면 네. 딱 이게 2009년도의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2009년. 그런데 2009년에도 어떠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다 떨어져. 소위 미국발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팔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가장 어려우면 네. 가장 어디가 묶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묶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집을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실직 당하는데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죠. 되려 집을 팔겠죠. 네. 그럼 파는 사람이 많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집값이 계속 떨어지죠.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그랬나요?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이 누구예요? 건설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우나 뭐 처음에는 대우나 하려다가 4대강 하다가 건설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딱 막이니까 완전히 건설 경기가 바닥치니까 이 사람이 건설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 똑같은 노력이에요. 경제지에서는 현혹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고. 예, 그리고 대출 확대하고 예,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주고. 금리도 완화했습니까? 금리는 어차피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렇게 그때가 그러면 그 한참 그 뭐야. 뉴타운 건설이. 뉴타운 건설. 해서 녀석들이 엄청 기억나시잖아요. 네네네. 뉴타운 건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서울을 싹 쓸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2011년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완전 폭락. 그런데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담보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팔아서 난 전세 갈래.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자기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뭐 안 됩니다. 그렇죠. 전세도 못 얻는다. 그렇죠. 집을 팔아봤자.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 그래서 전세값보다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 사람들은 집을 뺄 수가 없으니까 삶이 얼어주면 파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1년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감옥 갔군요. 네, 뭐 하여튼 그랬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상이 됩니다.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동산 주요 뉴스 딱 봤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정고점 넘어섰다. 이제 가장 바닥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가는 거다. 고가 아파트가 쌍가격으로 나가고 있어. 그리고 지난달 거래량이 폭증했어. 똑같은 거잖아요. 뉴스가 똑같이 나오네. 똑같은 거죠. 요렇게 나오는 순간 시민들은 이거 막차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눈 돌려보니까 정부는 규제를 막 완화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 딱 하니까 대출 이자가 쌓아지고 있어. 그러면 현혹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2009년에서 주택 부양 하다가 2011년에 절벽에 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다. 왜 제가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지금 부동산의 PF 대출이 232조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실 채권이 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조에 이르는 부실 채권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억지로라도 사실은 집값은 뛰면 안 된다라고 정부에서 한쪽으로는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기 받치려고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품은 계속 커질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터지죠.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럼 그 터졌을 때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냐? 가장 늦게 올라탄 이분들이 손해를 보냐. 최근에 집 산 분들.
그러니까 이 최근의 집산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예, 폭탄 돌리기. 예, 예, 마지막 마지막 포탄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예. 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는 이유는 거품이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해야 그렇죠. 됩니까? 예, 그런 정도로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부동산 경기는 여러 가지 영향도 받지만 국내에 유효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네.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은 뭐예요? 돈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그렇죠. 생긴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눈을 돌릴 수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내수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인데 집값이 뜬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네. 집값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내수 경기가 완전히 바닥난다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도표 하나 보일 텐데요. 최근 5년간 폐업 사업자의 추이인데요. 네. 2023년에 거의 100만을 찍었어요. 와, 뭐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지금 네. 빡빡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빡빡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이제 내수의 활성화 문제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고통의 시기가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2023년에 저런 도표가 나왔는데요. 네. 아마 올해 상반기로 따지면 더하다. 100만을 넘어갔어요. 네. 예, 100만을 넘어섰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자영업자의 대출이 네. 작년에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그런데 대출 받는 것은 결국은 어려워서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 폐업에 되는 건데 그렇죠. 아마 100만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에 될 겁니다. 이건 결국 내수 경기가 매우 어렵다 또는 어려워질 거다. 뭐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업자를 살려주는 대신 누구를 절벽으로 서민들을 절벽으로 쓰러뜨리냐면 서민들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이 하는 일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금리 인하를 가지고 꼬십잖아요, 사람들. 금리가 맞습니다. 인하될 거니까 집 사라고. 근데 한국은행이 진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도표에 보면 신동아가 최근 여권에서 뭐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되고 있다. 성태윤 정책 10장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한국은행이 아니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집 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도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거 뭐예요? 금리를 낮춰달라는 거죠. 송원석, 그 국민의힘 세제 재정 뭐 특별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하면서 마치 떨어질 것처럼. 막 쏟아내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질 것처럼. 근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요, 진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까? 뭐 미국은 이제 2%를 경계로 해서 2%에 가까웠거나 그 아래로 내려가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버스가 아직도 13,000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나라의 누적 물가 상승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16%가 돼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따지면 2.3%, 2.4%인데 전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적 상승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 물가가 제일 많이 뛰고 있는 나라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OECD가 가장 16%나 많이 뜨는데 그 뛰는 이유가 뭐냐? 뛰는 이유는 농산물 신선체조 가격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오늘도 오늘 심각하잖아요. 하루에 시간당 100mm가 내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논산, 그다음에 익산, 그 영동 강타였던 그 폭우 때문에요. 축구장 1만 4천 개 정도의 농토가 침수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뭐 채소는 다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해야 되는데. 삼겹살 먹으러 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겹살에서 지금 상추하고 깻잎을 안 줍니다. 비싸서. 비싸서요.
그게 이제 물가 영향을 또 받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사오려면 중국 같은 데가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또 다른 한편 이제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바로 그거를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네, 정부에서 먹으면 되는 거. 그런데 OECD가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 마진이 많다는 거잖아요. 쉽게 하면 중간에서 농간 부려서 그 유통 마진이 비싸다. 평균적으로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20에서 30%인데 우리나라는 40에서 60%가 돼요. 와, 60%. 그러면 뭐 중간에서 다 빨아먹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배추 먹으면 60%를 중간 유통상들이 먹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해서 먹으면 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결국 가격을 보장받지 못해서 죽고요. 서민들도 무분별한 수익 개방해서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을 먹습니다. 그럼 누가 아마 좋냐? 수입상만 좋아. 유통 마진만 좋은 거예요.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한 사실은 물가는 폭등하고 농민들도 서민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유통상인들만 죽게 되는 거예요. 유통상인들. 예,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물가 상승이 잡히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다. 네. 그런데 그 금리는 물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미국을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네, 미국 미국의 금리를 떨어지느냐 마느냐. 그런데 미국의 금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번에 이걸로 뭐 대선은 끝났다는 얘기 나옵니다. 야, 이거 끝내주지 않아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찍었다는 의심이 들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요? 야, 사진 끝내주는데요. 네, 끝내줍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선이 거의 이제 대선이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미국의 금리랑 또 연결돼 있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전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인하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금리 제롬 파월이 지금 만지작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84년 이래로 7월 달부터 10월 말까지요. 미국의 S&P 500이라고 하는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승하면요. 현 집권 대통령이 합니다. 이긴다. 그 공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45년 이후로는 딱 2번 틀렸고 84년 이후에는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가가 계속 뛰고 있거든요. 주가가 오른다. 지금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9월 달에 그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인상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를 낮추는 순간 폭등하게 될 겁니다. 주가가. 그렇죠. 금리가 낮춰주는 순간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막 돈들이 다 주식에 다 갈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빠졌던 돈들 다 들어와서 미국 투자할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의 그 거품 때문에 다시 주식이 폭등할 거거든요. 인플레가 또 오겠지만 그거야. 그거야 상관없죠. 나중 일이고. 그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건드리지 마, 시기야. 건드리지 마. 금리 인하 택도 없는 얘기야. 그런데 제롬 파월이요. 사실은 연준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기서 괜히 트럼프한테 밑보였다가 진짜 파가 되는 수가 있죠. 그렇죠. 제롬 파월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금리를 9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관측하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10일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 거기 있을 수 없죠. 여기 도표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의 금리 차예요. 여전히 2%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결하는데 우리나라가 인하를 해? 이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으로 인하한다 하더라도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한국에 투자된 외화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못 내릴 것이다. 네,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러면 뭐 거품이 뭐 꺼지는 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네.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고 네. 이 집산 사람한테는 이제 곡소리 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네.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걸 거다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의 금리나 물론 이제 정치권의 압박, 윤석열의 압박이 있겠지만 네. 쉽게 낮출 수 없을 거다. 그러면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 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집값 이 문제가 네. 저렇게 계속 거품을 피워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더 커지는 거죠. 네, 뭐 언젠가는 네. 터지겠죠. 네. 근데 그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터지는 시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도 이제 감옥 갈 날이 또 그것 때문에라도 빨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든. 네, 살기 어려운 상황이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재난지원금도 안 주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예. 이쪽 그 주택업자들 예. 소위 건설업체 쪽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주면서 도와주면서 예. 뭐 재난지원금 그 쓰는 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역동적 경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7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누가요? 예, 윤석열 정부가 역동적 경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뭔가 발표했어요? 예, 역동적 경제 로드맵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수 경제가 어려워서. 네.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 건 서민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서민들의 정책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 10조 대출 정도를 대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데 재정도 많이 투여하고요. 내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자 감세였습니다. 네? 부자 감세. 그게. 부자 감세 요즘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금융투자 이득세 없애버리고 종부세도 없애자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거하고 역동적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동적 경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서민 경제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큰 플레임하고 그 자영업자 10조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부자 감세를 해줍니다. 그 부자 감세 전체액이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깎아줬잖아요. 30조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들의 재난지원금 18조. 25만 원 정도를 주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 때 보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거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만 원보다 3배에서 4배의 효과를 발휘한다. 네. 그게 쓰면은 여기서 쓰고 자영업자도 그렇죠. 살고 그렇죠. 자영업자로 다시 확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5만 원을 쓰면 4배의 효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효과를 전체 경제에는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25만 원씩 주는 거 그거 10조가 들어가는데 왜 25만 원씩 줘? 100만 원씩 줘? 그거보다 더 많이 주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그 25만 원씩 주면은 대체적으로 받으면 한 10조 정도면 되거든요. 10조 정도면 돼요. 그러면 10조 투여하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 이제 SOS 치고 있는 분들에게 호흡기 응급실 호흡기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안 하겠다. 그 돈 부자들한테 몰아주겠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부자를 깎아줘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부자들을 위한 부자 정권 이것을 여김없이 드러나는 게 뭐 그런다고 해서 부자들이 또 윤석열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다 싫어합니다 부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도표에서 나오는데 이 도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서 이게 상영 근로자 정감 추이에서 지금 청년들은 연령층에서 마이너스가 엄청납니다. 대신 누가 늘어나요?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늘어나요. 그 60대
불안정 고용 문제. 요즘에 길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예. 노란 조끼 입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고용이 늘지만 결국은 제조업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인 거죠. 그리고 대기업은 조금 일자리가 나아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대거로 뺏기면서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락하고 있다. 양상일 거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계속 뻘짓만 하고 앉아 있다. 그런 거죠. 이럴 때는 진짜 국가가 서민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직접 간접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딱 살자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들이 그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살려면 윤석열을 제끼지 않고는 뭐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뭐 여러모로 어쨌든 좀 슬픈 얘기인데 뭐 윤석열 정권이 끝이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참아내면서 빨리 윤석열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퇴진이 민생이다. 민생이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